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토레입니다. 말뚝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구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아주 반갑다는 이런 반가운 인사를 함께 하면서 손을 흔든 김에 오늘 읽어볼 희곡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자기 전에 이제 불 좀 켜져 있으면은 이게 손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새 날아다니는 모양하고 막 이거 개 짖는 모습하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오늘은 읽어볼 작품의 제목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읽어볼 작품, 여기도 있네요. 어딨지? 여기 있다. 두 마리 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새입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오프닝 준비를 하셨네요. 바로 희곡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여러분들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니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새라는 희곡입니다. 제가 왜 이 새를 가리켰냐? 새롭다 하는 그런 새나 아니면 다른 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새조자, 그 새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헷갈리실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본인이 헷갈리셨어요? 아리스토파네스의 새라는 제목을 딱 보고 이 새가 그 새가 맞나 이렇게 헷갈리신 거예요, 설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희곡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이 새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새겠거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편협한 사고적인 그런 생각에 갇힐 수도 있고요. 항상 이게 단순히 새가 아닐 수도 있어 라면서 봐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물론 이 희곡에서의 새는 딱히 그런 지점이 없더라도 그냥 새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희곡 안에 배경이 되는 게 이 새들의 도시, 새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입니다. 뭔 새소리야. 그냥 새예요, 여러분. 새! 포덕포덕 새! 예, 새입니다. 네, 새입니다. 네. 예, 여기에서의 새는 의미를 왜 본인이 부여하시려고 해요? 잠깐만, 그럼 좋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부여한 의미대로 한번 그럼 오늘 1편 컨텐츠 한번 풀어보시죠.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새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저 예전에 커피 사려고 아이스라떼를 한번 사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어디 화단 같은 데다 내려놨었는데 어떤 새가 지나가면서 그 아이스라떼니까 위에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똥을 싸가지고 이게 제가 그 다음에 그걸 마셨을지 안 마셨을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하여튼 굉장히 흉악스러운 동물들, 그런 것들의 대표 동물들로서 이제 새가 자리 잡고 있죠. 물론 이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많은 행복과 그런 기쁨을 나눠주기도 있기도 하지만요. 예. 질문이 뭐였죠? 자, 어쨌건 새 했을 때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 우리 선조분들 중에서 이제 싸이라는 가수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밀레니엄 시대에 딱 이제 그런 엽기 코드를 갖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새라는 작품으로도 이제 승승장구를 하셨었는데 그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나 완전히 새 됐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새가 됐다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이제 막 그런 비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새들, 마치 그런 것 마냥, 물론 실제로는 그 새조자에서 한 거지만요. 작품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또 안 하셨어요.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니, 본인이. 네. 아리스토파네스의, 여러분, 아리스토파네스. 네, 희극 작가입니다. 네, 와, 오랜만에 희극으로 돌아왔어요. 고대 그리스 희극입니다, 여러분. 자, 왜 내가 하면은 왜 반응만 안 해줘요? 지금 내가 한 거에 지금 따라하는 거잖아. 예, 맞죠. 그렇죠. 그럴만 됐지, 뭐. 네, 오랜만에, 네, 희극 가져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것들만 많이 해가지고 한번 또 오늘은 또 여유롭게 한번 그냥 웃으면서 한번 지나가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기 위해서 희극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새. 그래서 희극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목이 새면은 그럼 새겠지. 그 새에 무슨 어마어마한 중의적인 의미를 담으면 그럼 희극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희극이 안 되고. 근데 본인이 아까 그런, 우리 도토리님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처음에 까시길래, 그럼, 우리 도토리님은 박사시기 때문에, 이 희극을 보면서도, 이 희극을 보면서도 거기서 무슨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의미를 찾아내시나 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본인이 찾아낸 의미를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새소리를 계속하고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끊은 거예요. 오케이? 아까 질문 이거였습니다. 새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진짜 역대급 1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항상 실수하듯이 그런 내용 요약하고 뭐 그런 걸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를 살짝 얘기하면은 사람 두 명이서 어디 찾아갔다가 뭐 새들의 도시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서 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방금 되게 잘 간추렸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새팔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이고 뭐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은 그런 새들의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 무슨 소리예요? 시인들 중에 자유로움을 떠올리면서 새에게 그 자유로움을 상징으로 넣는 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이 새들의 세상 우리들 그냥 생각해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뭐라고 해야 돼? 우리들이 옛말 중에 뭐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말들 쓸 때 있잖아요. 그런 말들 언제 써요? 내 삶이 고되고 힘들 때 차라리 저 개팔자가 나의 팔자보다 훨씬 더 낫겠거니 하면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새팔자가 상팔자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쓰여진 게 이게 공연된 거는 414년인가 그때 공연됐거든요. 그때 2등 했었나? 뭐 하여튼 그럴 텐데. BC 414년. BC, 네, 기원전이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위험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냥 414년이라고 해놓고서는. 네. 위험합니다. 네. 예. 어쨌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이런 새들의 세상이 차라리 우리 세상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공연하면서 사람들 깔깔깔깔 웃으면서 상까지 2등 또 상이라고 뭐 어쨌건 그렇게까지 인정받은 작품이라면 사람들의 어떤 심금을 울렸다거나 뭐 공감대를 많이 건드렸다거나 그런 작품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뚝님이 희극이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웃고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톡톡톡톡 건드려 줄 수 있는 그 당시 동시대에 그때에는 그것들을 잘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전으로 남아가지고 우리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이번에 처음 읽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답을 했네? 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 저는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새팔자가 상팔자다. 물론. 그러니까는. 네. 본인이 그냥 여기서 이 새라 제목을 보고. 네. 거기서 느낀 어떤 이 감상은. 네. 새팔자가 상팔자다. 네. 그 말만 하시면 되지. 그러면은 그 말을 위해서 지금 몇 분을 태워 먹는 겁니까? 자,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까지 제가 인내하고 있어야 할지. 저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겠죠. 인문학 박사십니까? 어떤 인문학 박사십니까? 접근만 인문학적으로 아니 박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뭐 연극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요. 예, 문학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박사입니다. 예. 오해를 무슨 박사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 접근을 이제부터 해보고자 해요. 말이 뭐 인문학적, 뭐 학문적,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뭐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막상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말만 하세요, 제발. 예. 자, 이게 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기원전 414년에 나온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려
태어나기 414년 전에 쓰여졌다면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거의 최초의 희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그런 최초의 희극인데 단순히 최초의 웃음의 의미로서만 있느냐? 그런 것뿐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 최초의 희극은 아닙니다. 네, 최초의 희극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최초의 희극인지는 저희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초의 희극을 읽어본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초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남아있는지 아닌지도 뭐 알 수도 없고, 뭐 아직도 이게 석유 캐다 보면 마지막에 딱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석유랑 뭔 상관이죠? 도대체 않으죠? 이제 뭐 아무튼 더 콘텐츠 진행하죠. 예. 이 희극을 보고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었고. 자꾸 이제 박사님은 이제 옆에서 네. 이 말뚝이의 이 어떤 이런 말뚝이의 말투를 따라하면 뭔가 좀 유식해 보일 수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수박 걸만 하는 거죠. 말만 복사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죠. 뒤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겠죠 아마. 최초 희극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또 자기도 멋스럽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시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붙일 말이 없으니까는 행설수설 가잖아요. 참 쉽죠 여러분. 제가 왜 최초 희극이 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최초 희극인지 아닌지 누가 보증할 거며. 그리고 사료로 나와 있는 걸로는 디오니소스제 하고 뭐 레나이아제 그 외에 수많은 축제들 거기에 이제 희극이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한 희극 작가들과 작품명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분적이지만. 그러니까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건 기원전 5세기, 요때경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쏟아졌겠어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뭐 이제 매년 수만 편의 관련 예술들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 연극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서사가 들어가는 드라마가 들어가는 이 예술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매년 수만 편, 뭐 혹시 몰라 제3세기까지 합치면 이제 수만 편 훨씬 넘어 수십만 편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거 다 남아 있습니까? 후대에까지 안 남아 있어요. 우리 시대에서 50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예술이 살아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현대에서 이 고전이라는 기점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인간이라는 게 고작 살아봐야 100년 남짓 사는데 아무리 길게 살아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이런 인간의 이 시간의 이 어마어마한 이 터울, 이 생명력, 이 2500년을 뚫고 살아남은 작품들이 고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어느 편에서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대체 불가능성이란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작품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그런 것들이 명작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고전의 자취로 탁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뭐 그분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미감을 갖고 그걸 그렇게 이제 명칭을 달아주시는 것일 테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고전이면 고전이지 현대 고전은 뭐야? 이런 의문 가지시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책 중에 현대 고전 시리즈 막 해가지고 1900년도 이후부터 동시대까지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 뭐 노벨상을 탔다거나 뭐 아니면 사람들한테 뭐 널리 읽혔다거나 아니면 뭐 문학적 가치가 있던 누가 그걸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마케팅으로 그걸 이름을 붙여서 현대고전 이런 식으로 막 저는 사실 이런데 좀 반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가 평가했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 세대의 인간들은 다 사라지고 그 후대에 있는 그 다음 100년 혹은 그 다음 100년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해내는 작품들이 고전으로 남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보는 쪽이거든요. 그것이 그 작가가 살았던 당대에 이제 대중적 인기를 누렸느냐 안 누렸는가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다.
김치도 오래 묵어야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 아, 하실 얘기가 있어요? 저는 겉절이가 더 맛있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최초의 희극이다 라고 뭐 이런 문구를 어디서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최초의 희극인 게 맞아요. 현존하는 희극 텍스트들 중에서 가장 그 선두주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파네스 거예요. BC 400년. 이 사람 이전의 희극 작가들 기록상으로는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연제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아리스토파네스가 2등한 경우도 있고 상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리스토파네스보다 어느 해에는 누가 더 잘 써가지고 1등을 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들이 그걸 팔 수가 없느냐?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습니다. 뭐 등수만으로 작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현존하는, 남아있는,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된, 가장 제일 처음 남아있는 희곡은 아리스토파네스께 제일 유일합니다. 이것마저도 진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뭐 어디서 뭐 유물 이 고고학자들이 막 파다가 아리스토파네스와 동시대에 같이 뭐 대결을 겨뤘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 기원설 같은 거 얘기하면은, 기원설도 사람마다 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서 뭐 풍요제에서 기원했다느니, 어디서는 아니다 뭐 그냥 일반 그냥 노래에서 기원했다느니, 어디서 뭐 디트라모스 참가에서 기원했다느니, 뭐 어디서 뭐 굿에서 기원했다느니, 어디서 기원설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기원설 같은 게 정리되고 나면은 벌써 BC 6세기경 그리스에서 문자로 남아있는 희극 혹은 소극 혹은 이제 그냥 일반 어떤 그냥 잡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이 극화된 드라마의 형태로 발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코미디의 역사로만 놓고 보면 아리스토파네스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상에서도 또 그렇게 가장 최초도 아니에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희극 작가가 있었고, 이런 코미디 양태가 있었고, 이런 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드라마 뭐가 또 출토되면 이 이론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고대 그리스에 지금 현존하는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현대 우리가 읽기에도 거부감이 덜하고, 그리고 재밌고, 여기서 재밌다는 건 정말 희극으로서의 재미,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요 재미, 요 재미로서 아리스토파네스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평가들이 다 그렇게 중론으로 다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고전으로 지금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어쨌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사실 이게 코미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이거 더 뒤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앞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읽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잘 맞는 그런 희곡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빠르면 뭐 한두 시간 뭐 그 안에 수르륵 읽히잖아요. 희곡은 다른 문학에 비해서도 뭐 시 같은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읽히는 축에 속하는 그런 문학이 희곡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 이게 그 과거의 것이고, 이때 당시에 뭐 그런 정세나 뭐 여기서 말하는 이 패러디하는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잘 모르겠는 건 쑥쑥쑥쑥 넘기면서 그냥 그 흐름 자체로 즐겨보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오히려 진지하게 막 보려고 뭔가 학문적인 의미를 파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잘 안 읽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컨텐츠 관련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화술의 문제인가? 화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뇌가 죄송합니다. 네. 자,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곡, 구희극에 속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구희극 하면은 우리가 이 옛날 희극 전체를 통틀어서 구희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요거에서 말하는 구희극은 언제쯤이냐, 기원전 그때쯤부터 해서 기원전 또 뭐 언제까지? 그때까지를
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여기 이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아니에요. 비잔티움의 아리스토파네스라고 동명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냐고 구희극이다, 이건 중기희극이다, 이건 신희극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옛날 건데 거기에다 또 구희극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 범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린 고대 그리스 희극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자고요. 뭐 구희극, 중기극 뭐 그런 거 나누려면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굳이 여기서 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거 하나 읽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들을 관련된 걸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눴을 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희곡이 차지하는 또 왜요?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제가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기 희극에는 뭐 코러스가 없고 뭐 신희극에는 뭐 사랑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이 망신도 한두 번 당해야지. 자, 두 번째 정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신도 한두 번 당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정확히 모릅니다. 전 형편 없어요. 구희극이라고 말을 꺼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구희극이 뭡니까? 시기적으로 얼추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극작을 했던 시기랑 맞물리는 것들도 있고, 그 뭐였지? 매 뭐였는데? 하여튼 그런 중기 희극의 어떤 뭐 초중기를 같이 엮는 그런 부류도 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특징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 그게 뭐 어떻게 분류된 건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아니 형편 없어요. 맞아요. 구희극의 대표주자 아리스토파네스입니다. 왜? 구희극 시기에 창작을 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게 아리스토파네스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파네스 것만 남아있어요. 네. 적어도 수백 명이 희극 작가가 있었을 텐데 남아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파네스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파네스가 구희극의 대표주자처럼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무방한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에 의하면. 그러면은 구희극이 있으면은 그럼 신희극이 있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일구 신 해가지고 구희극 신희극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나눈 기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서 정보를 보셨나봐. 그러면 그 비잔티움 시대의 아리스토파네스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좀 더 문화된 사람인데 제가 그것까지 찾아봤겠냐고요. 아니 그런데 왜 언급하세요? 향기가 나요. 예. 적어도 그러면 그 사람이 나눈 구희극과 신희극의 기준점이 뭐예요, 그러면? 구희극과 신희극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구희극이라고 하고 이걸 신희극이라고 하자라고 비잔티움 시대에 태어난 아리스토파네스가 나눴다며요. 네네. 그 사람이 나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이걸 구희극이라고 부르면 되고 이걸 신희극이라고 부르면 되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이제 당당하게 모르는데요라고 지금 우리 박사님 지금 그 작전을 이렇게 짜신 거예요? 하도 공격받다 보니까는 이제 박사님이 이걸 포기하신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네.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구희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고대 아테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이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면 신희극에서는 우리들도 뭐 신세대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점점 더 그런 자유롭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에 갔을 때는 좀 더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거, 국가 뭐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지금 당장 우리 사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진짜 도박형 설명 진짜.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간혹 보다 보면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얼간이들이. 장난이고요. 그 사람이 나눈 기준은 뭐냐면 정말 심플해요. 연도예요, 연도. BC 400년 이전 거.
BC 400년 이전 거는 다 구이극으로 그냥 했고요. BC 400년 이후 거는 신이극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기준 그냥 한 줄만 더 읽었으면 될 건데 그 한 줄을 안 읽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BC 400년 이전에 남아있는 희극 전 세계 거 다 더해서 물론 전 세계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라는 거는 유럽 한정입니다. 네. BC 400년 이전에 남아있는 희극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아리스토파네스 거밖에 없다. 그래서 구이극의 대표주자 아리스토파네스 이렇게 불리는 거다. 근데 아리스토파네스는 실질적으로 극작 활동을 이 사람께도 전부가 다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 한 40편이 좀 넘게 이제 작품을 써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거는 11편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1편 중에 BC 400년 이전에 썼던 거가 9편. 나머지 2편이 이제 400년 이후, 그러니까 BC 300년대, 390몇 년하고 88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2편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얘가 시기상으로 쪼개서 나왔잖아요. 시기상으로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요 2편은 이 전에 있던 작품들과 뭐 내용상으로도 그래도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구이극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중기희극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심플하게 정말. 연도로 딱 나눠놓고 보면, 그러면 400년 이후에 뭔가 뭐 어마무시한 뭐 그리스에 갑자기 뭐 천기가 개벽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싹 다 바뀌고 뭐 뭐가 있었나? 뭐 이런 역사적인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변천이 흘러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나머지 2편은 중기희곡으로 이제 포함을 좀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기희곡으로 포함시켜 나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사이에, 그럼 BC 300년대 사이에 있었던 희극들은 다 중기희극이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희극이 언제로 오느냐? 신희극이 기점이 누구냐면은 그 기점이 신희극을 낳는 그 기점이 누구냐? 안써놨는데? 네. BC 260. 신희극의 대표주자는 누구예요? 그게 지금 염소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메난드로스예요. 네. 메난드로스를 또 신희극의 대표주자로 보는데, 왜냐면 신희극 때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희극 남아있는 희극도 메난드로스 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총 편수로는 4편인가 5편인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완전하게 남아있는 건 한 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쪼개져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희극도 연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분명히 극작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남아있는 게 메난드로스 거 4편, 그 중에서도 온전한 건 1편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비극이나 이런 분야에 비해서 연구가 현저히 적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 기점은 또 누가 만드느냐? 메난드로스가 만든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점으로 삼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 태생? 이때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연도는 몰라요. 동시대 사람이라고요? 이것보다 후대인가? 아, 제자지. 후대인가 보다.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보다 이후입니다. 아니 그 연도를 아예 모르시니까. 아, 예. 네. 답답하다. 어디까지 알려줘야 돼, 진짜. 그러니까는 부희극을 이제 썼던 아리스토파네스가 생몰 연도가 BC 448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연도를 BC 380년 요때로 잡아요. 추정하는 네, 거죠. 추정하는 거죠. 요때쯤으로 잡아요. 요 380년대 요때 이후에 탄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나서 쭉 살다가 이제 320 몇 년인가 요때쯤에 돌아가시거든요. 아닌가? 330년대인가? 요쯤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요 시기, 요 사이 시기에 한창 젊고 한창 학자로서 이름을 날릴 때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굴 가르칩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잖아요. 이건 역사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때 당시에 태어나서, 그러니까는 자기 위에 아리스토파네스까지 드디어.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그 위에 BC 400년대에 그 가장 그 빛나는 그리스 비극, 그리고 디오네시스의 경연, 그리고 그 조금 나중에 탄생하지만 그 빛났던 그 희극, 이것까지 모두 다 탄생되고 나서 그 시대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방대한 자료를 다 쌓아놓고 연구가 가능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요. 그 비극 작가들과 같은 세대를 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에요. 그 비극 작가, 희극 작가들과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이, 물론 소크라테스는 거보다 좀 더 미치긴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고전들,
써냈던 그 사람들과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철학 쪽에서는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이제 어릴 때겠죠. 이런 거고,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사람들이 방대하게 쌓아놓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를 어마어마하게 써냈던 위대한 학자가 선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위대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부 유럽권에서는. 우리 조선사의 위대한 스승, 누구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혁명을 통해서 고려 말을 끝내고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시대를 전국적으로 열어야 된다라고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다 유학자 출신들이잖아요. 고려가 이제 그 불교 관련된 국가에서 이제 불교로 이제 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는 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갈아엎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로 이제 이걸 바꾸자라고 해서 조선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전쟁 하나 이뤄내지 않고 오로지 그냥 역성혁명만으로 이 혁명으로 해서 나라를 바꿔버리는 게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응? 촛불만으로 탄핵을 하듯이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이 지식과 이 학문에 대한 이 열정과 이 존중이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때 당시 유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색이 고려 말에 이제 문신인데, 이 사람이 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유학을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로 길러냈던 사람들이 정도전, 정몽주,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학에 대한 정신 이런 거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정리가 가능하니까 역사혁명이 가능했다. 이런 태제로 보는 거 아닙니까? 쭉? 물론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우연들도 다 겹쳐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적인 측면에서의 이 학문사의 정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왜 가능했느냐? 이 전대 선배들이 방대하게 쌓아놓은 예술과 학문과 철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무수히 많으니 연구자들한테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료가 많을 때입니다. 자료가 한 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해안을 갖고 딱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매 컨텐츠마다 이런 맥락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천지라는 게 어느 시대에 탁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맥락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서적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분야도 엄청나게 넘나들잖아요. 수사학, 전치학, 윤리학, 시학, 다 넘나들잖아요. 자연과까지 쓰시잖아요. 생리학도 쓰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그 선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료로 산발적으로 남겨놓은 그 위대한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누구야? 어마무시한 그 인류의 스승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누구? 알렉산더예요. 그래가지고 싹 다 먹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싹 다 그리스. 그래서 헬레니즘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획과 신의극의 정리가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기점이냐? 남아있지 않아서 연구할 수는 없지만 안 남아있는 걸로 보관돼.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요 BC 이제 300년대의 그리스 본토의 분위기는 문화예술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전 세대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제공하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윗 100년대에 있었던 사람들 거 그냥 제공해하면서 그냥 즐기는, 문화예술에서 뭐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때였던 거고, 어떤 데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학문적 영역, 철학적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방대하게 아카이빙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대에 가면은 신의극이랍시고 남아있는 게 이제 메난드로스기 유일하다. 그래서 BC 320년 이후에 이제 이 극작생활을 하셨던 게 메난드로스거든요. 그 메난드로스 신의극도 한 편밖에 없으니까 읽을 때가 있으면 그거 한 편 읽어드리는 거겠죠. 그건 재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건 재밌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읽어드릴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이것도 때가 된다면 이제 읽어드릴 거고, 연도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오케이. 저희가 또 이 작품에서 또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 예전에 몰리에르의 그 스카팽의 관계 읽어봤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읽거나 공연된 걸 봤을 때 그냥 웃기고 그냥 그렇게 즐기고 갔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들도 또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장군이라거나 뭐 어떤 정치인 그런 사람들을 패러디해서 쓴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심지어 이거 내용도 제가 세 줄 요약은 아직 안 했는데 뭐 얼추 그런 얘기예요. 그 두 노인이 저거 희극 작가들은 정치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까? 관심이 그래서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그런 데 관심이 있어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무게추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 버리면은 그게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던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의미에서 그냥 웃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지금 본질적으로 뭔가 위험하다라고 본인이 느끼셨어. 얘기하면서. 이게 저의 약간의 그런 한보 전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니, 왜 위험하다고, 방금 본인의 의견이 왜 위험하다고 느끼셨어요? 희극이 애초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닌데, 그런 걸 또 뭐 천박하다거나 급이 낮다거나 그런 식으로 판단할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얼추 들어서 저 명확하게 딱 어떤 생각이 스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희극의 본래 기능은 풍자와 해악이 있습니다. 네. 풍자와 해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가 있긴 있지만, 네. 그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위협을 주려고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소와 조롱이 되는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고 넘기고, 그리고 어떤 해방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비판하였으면 참 더 나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파네스가 공격한 대상이 어떤 풍자와 해악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위 관계자, 혹은 고위층 사람, 뭐 이런 데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막 하층민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해댄다. 이거는 희극 작가로서 이 자질에 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이런 공격을 하였으면 제가 그래도 우리 도토리님이 좀 알고 계신 게 있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겠어. 근데 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아까 몰리에르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스카팽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또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또 하나 수정을 들어가시자면, 그 몰리에르 설명할 때 것도 싹 다 잊어버리는지. 네. 몰리에르도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몰리에르의 희극은 다 풍자극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위선적인 어떤 종교계 사람이라든가 권력자들, 혹은 위선적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까는 희극들이 전반기에 다 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후반기로 넘어가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좀 떠나고 싶으셨는지 일상과 관련된 희극들을 조금 쓰거나, 혹은 액션 관련된, 그러니까는 개그와 이 슬랩스틱 관련된 이런 것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해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희극 작가들한테는 그런 현상이 다 발견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도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기 작품이라고 남아있는 이 중기 희극 넘어가는 요 시점 희극들 보면, 그 희극, 거기서부터는 정치적 맥락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바시스 같은 장면들은 아예 이제 거의 남아있지가 않고, 파라바시스가 뭔지 또 모르실 테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 거의 그런 건 다 3번에 설명해 드릴까요?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적극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어떤 누군가를 지명해서 이건 죄를 까는 건가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많이 퇴색돼서 사라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냥 농담 따먹기가 좀 남아있거나, 어떤 걸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특정한 개인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조망하는 쪽으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작품이 이제 부의 신인데, 부의 신인 경우에는 빈부격차를 조롱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조롱하면 누구도 상처받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현존했던 이제 사회 문제였긴 했으니까. 이런 식의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말실수가 이 맥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신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웃음만 주니까는 이게 제일 좋은 희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리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윤리주의자들이 높은 고위공직에 올라가면 뭘 하느냐?
거멸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네, 모든 역사가 그래왔어요. 네, 뭐 이런 것도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네, 오늘은 1편은 도토리님 오늘 하신 컨텐츠가 뭐가 있죠 도대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발 이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소개 관련된 거 아무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예. 네, 세 줄 요약해 볼까요? 네. 세 줄 요약 하라고 했는데 네, 세 줄 요약이 아니라 온갖 스포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냥 제가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스포 안 하면서 요약하는 네.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어쨌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간이 벌써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제가 떠든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우리 2편에서 본격적으로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편을 볼 수 있는 어떤 키워드 같은 거를 제가 이 말뚝님이 평소에 하시는 걸 좀 따라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요? 합니다. 드디어. 원래 말뚝님이 항상 이렇게 2편을 보기 위해서 좋을 만한 그런 키워드, 그런 것들을 던져드리잖아요. 이번엔 제가 그런 걸 던져볼까 합니다. 이상향의 세계. 그리고 그 이상향의 세계가 과연 정말 이상향의 세계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희곡을 이해하시는데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보통 말동님 이 정도까지만 딱 말하고서 이유까지는 말 안 하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나의 것만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 말은 그렇게 제가 얘기하라고 제가 2, 3표 푸니까 상관없지만 네. 본인은 한마디도 안 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희곡이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웃음도 선보일 수 있고 그러려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물론 여기에서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구상해 놓은 이 세상 자체는 그 새들과 그 새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거의 행복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뭐 노예들 부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뭐 어쨌건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이상향의 세계를 이 사람들이 꿈꿨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작가도 노림수로서 썼을 테며 그때 당시 이것을 관극했던 그 사람들도 그런 지점 때문에 뭔가 건드려지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누가 건드려지고 뭐가 이상향이고 도대체 뭘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향을 바랬으며 그 이상향을 바란 이유는 이런 거라고 유출해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거 설명해 주셔야죠. 네. 여기에 뭐 새들 이게 참 말하기가 힘드네요. 이 편을 감상하시는 게 어떨까요? 또 제 탓으로 들리죠?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말뜨기 때문이다. 예,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저번 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지금 이때 이게 공연됐을 이 시기는 거의 한 17년 정도? 그 정도 지속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뭐 백이군 할 때도 봤지만 그것도 전쟁 뭐 몇 년 펼쳐진 것만으로 막 전기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와중인데 6기는 물론 전기는 없겠지만 17년 동안 그렇게 지속됐으면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궁핍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본인들의 그런 현실 자료가 있어요? 414년에 쓰여졌고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궁핍하고 피폐해졌다라는 자료가 남아 있어요? 제 추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 네, 네. 본인의 추측을 붙이는 순간 공격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엄밀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태도가 더 안 좋다고 보긴 해요. 이렇게 추측하면서 해야지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도토리한테 딴줄 거는 이유는 그 추측이란 것도. 적당해야죠. 네. 엄밀하게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적당하게 추측을 하고 거기서 재미를 창출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충 한두 줄 보고서는 이랬으니까 힘들 것이다라고 그냥 확증시켜듯이 말을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동안에 작품 활동을 했던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11편이. 그래가지고 전쟁 시기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극작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에 맞긴 맞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반전주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반전을 주제로 한 희극이 남아있는 게 3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희곡 작품들에서도 반전이 주제는 아니더라도 반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전쟁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맥락에서 멋진 사람인 건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거는 희극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웃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오늘은 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제 생각은 3부에 정리 많이 하니까 그냥 베르그송의 웃음의 목적 중에 한 구절 요거를 읽어드리고 1편을 마무리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웃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교정이다. 굴욕을 주기 위한 웃음은 표적이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쓰라린 상처를 안겨준다. 사회는 웃음으로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행한 자유행동에 복수하는 것이다. 웃음에 만일 공감과 호의가 새겨져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웃음에 의도만은 좋은 것일 수 있고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선을 위해 어느 결점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미연에 막음으로써 그러한 결점 자체를 교정하고 우리를 내면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희극의 웃음이 언제나 전국을 찌른다거나 공평함에 대한 생각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니다. 언제나 전국을 찌르는 행위는 반드시 반성하는 행위에서만 나와야 한다. 베르그송의 웃음 116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말만으로도 이전에 제가 했던 그 말들이 다 연결이 되시는 지점들이 벌써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게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의 목적이 아주 잘 부합합니다. 요 구절이. 요 말을 상기하면서 2편을 즐기시고 3편 해제까지 즐겨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2편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